진짜 관심 있고 좋아하면 들어가 그러면 직진해 이런 거지. 썸 탈 때나 연애 하셨을 때 이건 떨어지게 하는 행동 같은 게 썸 탈 때나 연애 초반에는 데이트를 많이 하잖아. 여자든 남자든 떠나서 머리 굴러가는 소리 들리면 조금 매력이 확 떨어져요. 나는 솔로를 보는데 이번에 21기에 영식이라는 분이 있어요. 상대에게 질문은 안 하고 남자가 캐리어 드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식사 반반 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계속 이러는 거예요. 뭐 어디 대인 게 있는지. 그렇게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면 너무 매력이 없더라고. 성인 남녀 4명이서 대게를 먹으면 거의 50만 원 가까이 나와요. 영숙인가? 그분이 45만 원을 결제하고 커피까지 다 샀어. 아니 45만 원어치 얻어먹었으면 커피는 남자 3명이서 가위가위보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마지가 나서서 결제하든지. 아니 그것도 여자분이 다 결제하게 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를 떠나서 데이트하는데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면 저는 솔직히 매력이 반감이 아니라 없어져요. 차라리 극단적인 투명성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 제가 밥 살 테니까 커피 사세요? 아니면 밥 사주실래요? 제가 근처로 왔으니까 제가 커피 살게요. 그게 덜 부담스러우시겠죠? 라든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고 깔끔하게 이유와 명분을 얘기해주면 너무 좋아. 그럼 그 자리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막 내가 낼까 제가 낼까 얘가 낼까 내가 낼까 그냥 내가 낼게 이러고 싶어. 그게 여자든 남자든 별론 것 같아.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들린다는 게 꼭 비용만은 아니야. 그냥 대화하면서 막 이 사람 파악하려고 하고 아는 척하고 너무 과하게 이러면 좀 매력이 반감되더라고. 진솔하게 다가가는 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 남자들이 속기시는 여자의 가짜 호감이나 신호를 약간 오해하는 남자들도 있죠. 있지. 여자분들이 진짜 관심 있고 좋아하면 시간을 써요. 주말에 뭘 하고 싶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던지 가보고 싶었던 데 저장해놨던 데를 보내줄 거라든지. 근데 이거 어때 여기 가자 이렇게 했는데도 확정적인 시간과 일자를 안 준다. 이거는 관심 없는 겁니다. 일시를 말하는지를 보세요. 뭘 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면 베스트다. 들어가 그러면 직진해 이런 거지. 그리고 프렌들리한 E의 성향이라면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당신을 보여주고 싶어 할 거예요. 만약에 MBTI가 E인데 당신의 존재를 자꾸 숨기려고 한다. 그러면 명확한 피드백일 수도 있지. 가능성이 다소 희박하다. 저번에 말씀해주셨던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받고 싶은 행동에는 리액션을 꼭 해줘라.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잖아. 상대방이 하는 작은 행동에 큰 의미를 부여해주면 큰 행동으로 계속 돌아와. 저 친구 잘 산다. 저 친구 사랑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소위 조련을 잘하는 걸 수도 있지. 받은 마음과 받은 행복에 대한 좋은 피드백을 잘 해줄수록 더 큰 행동과 더 큰 마음으로 보상받을 거야. 근데 보상받으려고 피드백하는 게 아니거든. 함께 그 마음에 대한 감사와 행복을 느끼려고 표현을 하는 걸 거야. 표현하는 것도 능력이거든. 내가 표현하면 할수록 더 큰 행동들이 돌아오니까 내가 어떻게 해? 더 표현하겠지. 그럼 선순환이 되는 거야. 진짜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연애 잘하는 여자 특징. 근데 나 진짜 공감하는 게 연애를 잘하려면 내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 내가 찍으면 꼬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좀 있어야 돼. 나는 아무나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나만의 신념과 나만의 자신감이 있어야 돼. 제가 생각하는 연애 잘하는 멋진 여자의 특징은 표현을 예쁘게 해. 그래서 상대방도 물들게 해. 인간이라는 게 정말 귀여운 게 좋은 거는 따라하거든요. 보기 좋은 표정은 또 따라해. 그럼 사랑하면 닮는다고 하잖아. 진짜 그래요. 눈치 보거나 위축되면 못난 모습이 보여. 못난 모습은 이성에게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자존감 높게 솔직한 표현으로 다정함을 어필해라. 남성분들도 어미의 모성애를 받았잖아.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본 적 있는 사람들일 거거든. 그러면 그 다정함에 끌릴 수밖에 없어. 그리고 애써야 돼. 저 사람이 좋아하는 취향 공부하고 나의 가장 예쁘고 멋진 모습을 알고 그걸로 나를 어필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 그런 여성은 너무너무너무너무 아름답고 매력적이지 않아? 프라이드를 가져. 프라이드 치킨을 먹으면서 연애 프로 많이 보시잖아요. 너무 좋아하지. 러버지. 보시면서 약간 이 부분 아쉽다 하는 부분. 남자가 남자를 잘 알듯이 여자가 여자의 감성을 잘 알잖아. 여자가 봤을 때 매력이 반감되는 그런 행동은 첫 번째는 약간 표현이 서툰 사람이거든. 나는 솔로 20기에서 옥수님이 나와요. 여자들끼리 말할 때 보면 너무 귀여워. 티키타카도 잘하고. 근데 남자들이랑 대화할 때마다 자꾸 뾰족한 거야. 남자분이랑 데이트를 하는데 상대를 무안하고 위축되게 만드는 대화법을 쓰시더라고요. 좋아하는 남성이 있었는데 나 미국 사람들 괜찮아요? 장거리 괜찮아요? 계속 집요하게 묻더라고. 장거리가 괜찮으려면 마음이 통해서 미래를 그리면 장거리 괜찮지. 너무 나 중심적으로 연인 관계를 풀어버리면 발전이 어렵죠.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이 행동을 하면 매력이 반감돼요. 옥수님의 마음을 여자가 여자로서 들여다보면 나 상처받기 싫어요. 나는 마음을 주면 한없이 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시작 전에 물어볼게요. 미국 사는데 괜찮아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 장거리 괜찮다고 얘기해. 질문이 아니거든. 답정너잖아 그거. 옥수님이 매력 어필을 하려면 이성을 만날 때 좋고 싫은 장단
장단점이 있어요? 연애할 때 어떤 스타일이에요? 장거리는 괜찮아요? 빌드업을 해가면서 본인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갈 시간이 필요하거든. 이기적이게 볼 수 있어요, 상대는. 그러니까 남성과 대화를 나누고 감정을 교류하는데 조금 어색하시더라고. 이런 게 아쉬워, 저는. 저 사람 진짜 자기 인생에 대한 프라이드도 있고 마음이 따뜻하고 귀여운 포인트가 많으신 분인데 안타깝더라고. 이거는 여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데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막 조바심 내면 상대가 매력을 못 느껴. 썸 탈 땐 연락을 잘했는데 사귀니까 연락을 너무 안 해요. 카톡을 하루에 뭐 한 5개밖에 안 해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랑은 줄다리기 같아서 적당히 느슨하게 둬야 밀고 당기고 그러니까 밀당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 내가 힘있게 당기잖아? 이 사람 막 끌려오기 바빠. 내가 당기기도 하고 얘가 당기기도 하고 얼씨구나 좋구나 얼씨구나 좋구나 하면서 연애를 하는 거지.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원래 진짜 매력적인 사람도 매력이 반감되더라고요. 돌싱글즈에서 백수진이라는 그 출연자가 어떤 분이 마음에 들잖아. 마음이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자꾸 손톱을 물어뜯고 안 떨던 다리를 막 떨고 마음이 불안하니까 질투심을 유발하려고 하는지 다른 남자 출연자한테 막 어깨동무하고 정치질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의 장점은 일관적으로 한 사람만 봤다는 거야. 헷갈리게 하지 않아, 사람을. 그게 본인의 매력이었어. 근데 마음이 불안하면 있잖아요. 멋이 없어. 상대한테 집착한다고 그 사람이 나한테 가까이 오지 않아요. 진짜 마음이 안타깝더라고. 자기의 장점을 잘 드러낼 수 있어야 상대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요. 네 손해야, 나를 놓치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고 자기의 장점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세 번째로 매력이 반감되는 사람은 말투나 행동이 거친 사람이야.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하는데 생각보다 숨어 있어. 생각 외로 시니컬하면 어디에 나오는지 알아요? 컵을 올려놓잖아? 이렇게 올려놔. 그러니까 물건을 내려놓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놓는 유형이 있어. 그냥 평소에 툭툭툭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가 면접을 보는데 커피를 내어드리는데 커피를 이렇게 마시잖아? 올려놓는 거야. 노트북에 막 들썩이는 거야. 그 정도로. 근데 그분은 익숙하더라고. 그런 게 매력이 없다가 아니라 반감된다의 수준인 것 같아. 너무너무 예쁘고 멋있는데 왜 사귀고 싶진 않지? 이런 정도 있죠. 이게 아주 단순해. 대단히 큰 게 아니야. 친구든 연인이든 이런 사람을 놓치지 마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진짜 오래가고 내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 편이다 싶은 사람들을 다시 돌이켜보면 첫 번째로는 기분 나쁘지 않게 피드백을 줬던 사람들이었어. 기분 나쁘지 않게 피드백 주는 거는 엄청 깊은 사랑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진짜 좋은 어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언니가 있어요. 저도 20대 초반에 질투도 많고 되게 거칠었어요. 그랬는데 그 언니는 나에게 항상 기분 나쁘지 않게 피드백을 해줬어요. 예를 들면 이거야. 같이 술자리에 있었는데 언니 짠! 이렇게 하면서 짠을 했어. 근데 혜인아, 뭐 어른들이나 언니들이랑 짠을 할 때는 조금 잔을 밑으로 치는 게 좋아. 혜인이가 나중에 어른들이랑 술 마시게 되거나 영업할 때도 가능한 잔을 한껏 아래로 내려서 치는 게 좋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처음 알았어. 근데 내 기분이 하나도 안 나쁘고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인 거야. 언니는 진짜 나의 멘토 같은 좋은 어른이다? 라고 한 적이 있어. 근데 그 언니가 했던 말이 뭔지 알아요? 너라서 들리는 거야. 너라는 그릇이어서 거기에 담기는 거야. 그러더라고. 저한텐 진짜 좋은 어른이에요. 두 번째, 진짜 놓치면 안 되는 사람들은 이빨린 소리처럼이 아니라 뭘 잘하고 뭘 좋아하는지 유심히 관찰하는 사람이 있어. 생각보다 이런 질문을 잘하네요. 상대의 강점이나 장점을 높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네요. 이렇게 누군가 내가 하는 행동을 나도 모르는데 구체적으로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에게 관심이 많다는 얘기야. 그리고 당신의 강점을 봐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놓치면 안 되는 것 같아. 진짜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 그리고 떠오르는 사람은 저희 아버지를 또 멘토로 삼는데 저희 아버지가 귀에 닳도록 얘기했던 말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전교회장이었거든요. 나대지 말라는 거야, 나한테. 네가 아무리 전교회장이 돼도 나대지 말라는 얘기를 초등학생 때부터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 좌석들이 있으면 맨 끝좌석에 앉으라는 거야. 진짜 리더는 끝좌석에 앉아있는데 아우 대표님 저기 상석으로 앉으셔야죠 하면서 밀어서 올려주면 억지로 그 상석에 앉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낸대하고 나는 상석이지 자리 비워 하면서 그 자리에 앉잖아? 아무도 팔로워가 없는 거야. 팔로워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리더야. 저는 초등학교 때 아빠가 뭔 말을 하는지 몰랐어. 근데 이제는 너무 느껴지는 거야. 지나고 나면 진리인 거야.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정말 복 받은 것 같아. 매일 시험에 들어요. 이게 맞나? 내가 실수했나? 그러면서 이불킥 하잖아. 근데 그때마다 나를 지지해주는 것은 나 스스로도 있지만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어주면 내가 아무리 흔들리고 뒤돌아봐도 그 사람들이 날 기억해주거든. 그래서 진짜 잃으면 안 되고 놓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진국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와, 이 사람은 진짜 알수록 좋다. 오래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바디꾸라는 브랜드 같이 운영하는 박선우라는 친구도 저랑 8년 정도 된 어른이 돼서 만난 친구인데, 진국인 사람들의 첫 번째는 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표출이 아닌 표현을 한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표출은 불필요한 감정까지 섞어서 상대에게 전하거든요. 예를 들면 부정적인 마음, 상대에 대한 욕, 불편한 감정, 내 불만, 다양한 감정들까지 표출을 해요. 근데 표현과 표출은 확실하게 다른 것 같아요. 감정에는 좋은 감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의 마음을 활자로나 비언어적 요소들이나 마음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진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첫 번째 요소고, 두 번째는 좀 강한 사람한테는 강하게 굴 줄 알고 약한 사람한테는 한없이 약해질 수 있는 좀 정의로운 사람들이 진국인 것 같아요. 강강약약인 사람이 있어요. 다정하다고 해서 바보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약하다고 생각해서 얕보는 그런 행동들은 사실 진국인 사람으로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진짜 진국인 사람들은 보이스를 내야 할 땐 낼 수 있고,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을 땐 안아줄 수 있는 강강약약인 사람들이 진국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저는 암묵지라는 말을 좋아하거든요. 진짜 진국인 사람들은 사골처럼 우렸을 때도 갈수록 깊어지잖아. 암묵적으로 이렇게 서로의 데이터들이 많이 쌓인 사람들은 되게 귀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친한 동생이랑 제주도를 다녀왔어요.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 잘 못해요. 같이 여행 간 그 친구는 아침 운동을 꼭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행을 가서도 조용히 그 친구가 일어나서 옷을 입고 나간다 라고 하면 난 잠결에 생각하는 거지. 선우가 아침 운동 가는구나. 그러면 선우가 왜 조용히 옷을 입고 나갔을까? 언니는 아침에 잠을 자야 되는구나. 언닌 그렇고 난 이래. 인정하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 부분들의 영역이 깊어지고 넓어질 때 서로에게 진국이 되는 것 같아. 이런 친구가 있거든요. 나르시스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때가 있더라고요. 대화를 할 때나 되게 사소한 것 같은데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나르시시스트 유형이 되게 여러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만나본 나르시시즘을 가진 사람의 유형은, 첫 번째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랑 이렇게 모였을 때 티키타카를 하잖아. 모든 이야기의 주제가 자기로 귀속돼. 세상의 중심이 자기야. 그래서 대화가 티키타카가 안 되고 저 친구가 바톤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기주의를 더 넘어가면 나르시시즘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가, 상대가 어떠한 고민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박살내는 걸 잘해. 야, 너가 성격이, 야, 너가 말투가, 이런 식으로 상대가 다 잘못했다고 하거나. 이게 연인 관계에서도 나르시시스트의 유형이 있으면 되게 가스라이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쟤를 소극적으로 만들어. 너는 나 없으면 안 돼. 그 사람을 힘없게 만드는 거야. 나르시시즘을 가진 사람을 경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지. 유튜브에 있잖아요. 나르시시스트라고 치면 영화 검색어로 나르시시스트 엄마가 나와요. 우리 엄마들의 X세대들은 위아래에서 인정을 못 받고 부모도 복양하고 자식도 키워내야 되는 되게 위축된 삶을 살았잖아, 되게. 그러니까 본인을 위하고 높여주지 않으면 어떤 잘못도 인정 안 하는 특징을 가진 엄마들이 많대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은 자기 객관화가 안 된다, 자기 반성이 절대 불가하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크다고요. 모두가 실수는 할 수 있어. 근데 그 뒤에 보여지는 태도나 그리고 자기 반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실수를 어떻게 포장하고 또 반성하는지가 인간성의 첫 번째 단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 분들이 결국엔 자존감이 낮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치. 자기 방어가 강한 사람들이 자기 객관화도 안 될 뿐더러 나르시시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 그래서 겸손과 인정과 반추와 반성은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연애를 잘 하려면 꼭 필요한 거. 연애를 잘하려면 있잖아요, 전략적으로 해야 돼. 그리고 애써야 돼요. 쟤는 빠지는 게 없는데 왜 연애를 못할까 하는 사람들이 애쓰지 않아서 그래. 저도 상현님을 꼬실 때 그렇게 애를 썼어요. 얼마나 애를 썼냐면, 상현님이 카페를 운영하잖아요. 출근할 때마다 그 카페에 들려서 팩으로 파는 콜드브루를 7개를 사가지고 일부러 스토리에 월화수목금토일 커피 이러면서 괜히 그 사람을 태그한 거야. 진짜 웃긴 건 뭔지 알아? 그건 배우지 마. 왜냐면 콜드브루는 이틀 안에 먹어야 돼. 콜드브루를 이틀 안에 마셔야 되는지 몰랐던 거야. 그래서 상현님이 기가 찼대. 이틀 안에 마셔야 되는데 일주일치를 지금 사간다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애를 하려면 우선 첫 번째, 능력이 있어야 돼. 뭐 대단히 큰 능력 아니에요. 내 잡이 있어야 돼. 아니면 위축돼. 조그만 일이라도 소속감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을 찾으세요. 두 번째, 내 취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나의 공부를 하세요. 나는 시끄러운 음악보다 잔잔한 음악을 좋아하네. 나는 고기보다 회를 좋아하네. 막 사람 많은 곳
것보다 자연을 좋아하네? 내 취향을 상대랑 맞추기 위한 조율점을 알기 위해서는 내 취향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세 번째,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면 좋을 것 같아. 최근에 보고 있는 나는 솔로가 있는데 거기에 진짜 매력적인 남성이 나오거든요. 바로 광수님이에요. 처음에 나올 땐 되게 괴짜 같았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냐? 라는 인터뷰를 했는데 양자역학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대. 그런 여자를 만나러 나솔에 나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본인이 좋아하는 여성이 앞에 있을 때 정말 표현을 잘하고 멤버들이랑 정말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진심으로 소통을 하시더라고. 첫인상이랑 정말 다른 매력을 느낀 사람이거든요. 연애를 잘하려면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표현이 이꼴 솔직하면 되거든요. 막 화려한 말로 표현하라는 게 아니라 광수님의 말을 빗대어 보면 제가 문 여성들이랑은 대화가 잘 안 통하기도 하고 제 성향을 바꿀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현숙님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오글거리는 말이 없거든요. 진짜 진심을 담아서 전하면 마음에 와닿아요. 솔직하면 됩니다. 진짜 사랑을 할 때 남자들은 정말 티가 나거든요. 귀엽게. 내 여자를 진짜 사랑할 때 나타나는 행동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 말투랑 닮아가요. 사랑하면 닮는다고 하잖아. 서로 표정이 닮아가서 그래. 카톡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대답이 비슷해진다? 사용하는 이모티콘이나 표현이 비슷해진다? 그럼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 같아. 그리고 작던 크든 좀 트러블이 있잖아요. 먼저 사과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진짜 남자가 사랑을 하면 저렇게 예쁘고 사랑스럽고 지혜로운 여성이 왜 화가 났는지 본인이 잘못한 거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보호해야 되는 존재로 생각하거든요. 늦은 밤이나 어두울 때 데이트하고 나서 꼭 집에를 데려다 줄 겁니다. 좀 그게 보편적인 특징이 아니었나 싶고, 진짜 남자가 사랑할 때 보이는 특징은 제 친구들한테도 관심이 많아져요. 제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한테도 관심이 많아집니다. 왜? 내 사람들이 상대의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관계가 깊어졌을 때 좀 그런 특징들이 있고, 집돌이에 회식이 많고 친구들이 많던 남자친구나 남편도 정말 사랑하게 되면 나랑 보내는 시간의 빈도수가 훨씬 높아져요. 저는 시간을 쓰는 것이 마음과 돈을 쓰는 것보다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와 보내는 시간을 정말 더 많이 보낼 거예요. 진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보여주는 특징이 아닐까 싶어. 요즘 뭐 사회생활 다 일찍 하니까 학교 졸업해도 20대 초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주니어들도 중반 넘어가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다 조숙해, 20대들도. 20, 30대를 떠나서 없어 보이는 행동 한 가지만 뽑자면 뭐예요? 욕하는 거? 욕하는 거.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조금 저렴한 단어나 사용하는 어휘가 좀 쎄한 거. 맞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없어 보이는 행동이 크게 한 3가지 정도 생각이 나는데,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 조금 아는데 많이 아는 척하는 것도 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상대방과 대화가 돼야 되는데 가르치듯이 말하는 유형도 있고, 모르는 것 같은데 겉핥기로 아는 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상대가 그 주제에 대해 더 사실 깊을 수 있고 정보가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조금 한다고 많이 하는 척하면 금방 탄로나요. 그럼 약간 분위기가 쎄해지거나 알맹이가 없어지지, 대화에. 모르는데 아는 척하다가 상대가 조금 더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우기기 시작해요. 조금 아는 걸로 전부를 아는 것처럼. 그러는 상황을 제가 제3자로 지켜본 적이 있는데 좀 없어 보이더라고요. 또 진짜 없어 보이는 거는 사회생활 한 지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탓하는 거. 본인의 행동이나 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부사들을 붙여요. 내가 지금 없이 사는 거는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야. 환경 탓을 하면서 합리화하는 것. 그거는 앞으로도 없이 살 가능성이 조금 높다. 솔직하게 말해서 본인의 게으름과 의지 박약을 환경 탓하면서 무마하려고 하는 거죠. 솔직하게 말하면. 근데 이거는 20대 때는 또 다른 것 같고, 만 30대 넘어가고부터는 환경 탓보다는 겸손한 태도로 본인을 성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시무식 때도 말한 게, 인간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고통과 플러스 자아 성찰 이꼴 성장이에요. 다이어트 비디오에서 빌리 아저씨가 no pain, no gain 막 이러면서 막 치얼업을 해줘요. 너가 지금 힘들지? 지금 살이 빠지고 있는 거야. 넌 성장하고 있는 거야. 막 이런 말들을 막 해주시거든요. 나에게 고통이 오고 자아 성찰을 하고 그렇게 되면 성장이 되는 거죠. 근데 자아 성찰이 빠져있잖아? 그러면 성장이 안 돼요, 결국. 그래서 30대 넘어서 없어 보이는 것 중에 저는 가장 큰 게 환경 탓하면서 자기 합리화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더 어디서 느꼈냐면, 나는 솔로만큼 즐겨
보는 프로그램이 오은영의 리포트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부부가 나와서 부부의 고민들을 이야기하는 부부 금쪽이 프로그램이에요. 2개를 연달아 봤었는데 정말 없어 보이는 태도 하나라 너무 울컥울컥해서 진짜 안아주고 싶다라고 생각한 부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유형의 부부는 여성분이 남편분을 의부증이 있는 것처럼 너무 쫓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그 남편분이 7, 8년 동안 핸드폰도 없이 살고 단돈 10,000원도 못 가지고 다닐 만큼 너무 시달리시더라고요. 근데 그 여성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본인이 옛날에 아버지에게 가정폭력을 당했고 그리고 아버지가 바람피는 것을 보아서 본인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행동이다 라고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적 상처를 받았으니까 나의 이 트라우마를 극복해줄 사람이야. 나의 의구증을 넌 이해해줘야 돼.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합리화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본인이 지탄받아야 마땅한 행동들을 트라우마를 기반으로 합리화시키려고 저는 보였어요. 분명히 인생을 살아오면서 희노애락이 없는 삶이 어딨어요. 멀리서 보면 희극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다 자기가 감내해야 되는 아픔과 건강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다 있잖아요. 아픔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 같거든요. 대단한 재벌의 2세도 결핍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후자의 부부는 24살 남편과 ADHD 아내라는 부부였는데 그 아픔이 보였어. 그래서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삶의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어. 심지어 그 아내는 ADHD가 있어서 집안을 정리를 못해요. 근데 한 번도 본인들의 트라우마로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아요. 그 부부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더라고. 진짜 엄청 맛있는 밥을 한번 사주고 싶을 정도로 정말 애써서 삶을 꾸려가고 있구나. 애가 둘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길어졌는데 환경 탓을 하면서 자아성찰해야 되는 부분들을 합리화하는 게 되게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다른 유튜브에서도 인터뷰할 때 말했던 게 불행은 사유재산이다. 차곡차곡 쌓다 보면 너에게 언젠가 행운으로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말이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에 대한 답이 되어줬어요. 저는 제가 가진 불행을 숨기면서 살아오기 바빴는데 난 재산이 많은 사람이구나. 차곡차곡 재산이 되어서 행운으로 가져다 주고 일을 할 때 원동력이 되어주는구나. 내 결핍이 힘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잘못한 행동을 할 때 제 무기로 쓰진 않거든요. 그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은 경험이었던 생각에 따라 진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엄청 울면서 나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고 피해가 굉장한 사람이고 그래서 넌 날 무조건 위로해줘야 돼. 내가 하는 행동은 내가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뭐라고 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없어 보입니다. 그럼 친구들도 없어요. 옆에 누가 그 푸념을 계속 들어줍니까? 각자 살기 바쁜데 부모도 안 들어줍니다. 자식도 안 들어줘요. 나중에 그런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진짜 사람을 잘 만나야 될 것 같은데 특히 남자를 만날 때 피해야 될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피해야 될 남자 특징보다 이런 남자 만나지 마세요는 인생에 중요한 게 너무 많은 사람. 저는 사실 그런 사람에게 매력을 못 느껴요. 친구, 캠핑, 낚시 그 이의 인생에 중요한 게 너무 많으면 그 언제라도 내가 후순위가 될 수 있고 가정이 후순위가 될 수 있고 중요한 경조사가 후순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다툼이 되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여자분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인생에 중요한 게 너무 많은 사람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지. 상대를 만날 준비랄까? 30 기점이 넘어가고부터는 인생에 중요한 게 너무 많은 사람보다 인생에 중요한 게 뭔지 아는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더라고요. 제 예비 남편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본인 인생의 마인드맵이 있었는데 그때 썸 탈 때 보고 와 이거 나랑 가치관이 너무 똑같은데? 이랬었는데 그 마인드맵에 요리하는 삶과 산책하는 삶을 살고 싶다. 적당한 야망과 높은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싶다 라고 적어두었더라고요. 이 적당한 야망과 높은 행복이라는 말이 뭔지 알겠는 거야. 내가 원하는 삶인 거야. 이런 남자 만나지 마세요의 첫 번째는 인생에 중요한 게 너무너무 많은 사람. 그래서 내가 끼어 들어갈 자리가 없는 사람. 저는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저는 입이 거친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요. 욕하는 사람들이요? 욕도 떠나서 그 뭐랄까 선택하는 단어들이 쎄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되게 애매한데 나는 솔로를 예를 들면 거기에 나왔던 어떤 출연자분이 내가 가해자가 됐었어야 되는데 네가 당했어야 되는데 어디 한번 분탕질 해봐? 라든지 가해자, 분탕질 꼭 욕이 아니더라도 사용하는 어휘가 있어요. 이런 단어들이 저는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인 것 같거든요. 이해는 돼.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근데 쎄한 거죠. 이 쎄함은 과학이야. 그래서 꼭 욕이 아니더라도 사용하는 어휘나 단어가 거칠 때 저는 좀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지갑을 열지 않는 사람. 돈을 많이 누가 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인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 일할 때 연봉을 받고 급여를 받잖아. 그것도 내 경력에 맞는 가치예요. 그러면 소비를 할 때도 가치로운 시간을 보낼 때 소비를 하겠죠.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내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거는 그 사람과 보내는 시간에 대한 가치 평가라고 보거든요. 너를 만나기 위해 꾸미고 왔고 이게 비용이야. 그러니 너가 내는 게 맞지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대단한 착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신의 그런 애티튜드는 당신 만족이고 너와 나와 보내는 시간의 가치는 또 다르거든요. 본인이 치장하는 시간에 비용을 들였다고 본인 지갑을 열지 않는 어떤 사람이든 저는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게 마음인 것 같아. 10,000원을 썼는데 너가 5를 쓰고 내가 5를 쓸 거야. 칼같이 자르는 게 아니라 센스 있게 눈치껏 어느 정도 이런 그레이존이 있잖아요. 그 그레이존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소비는 서로에 대한 예의라고 보거든요. 상대도 옷 챙겨 입고 나왔고 보험비 내고 핸드폰비 내거든요. 상대도 인생을 영위하기 위한 고정비가 있어. 품위 유지비라는 게 있죠.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 것 같아. 이게 남자 여자를 떠나서도 지갑을 꼭 닫고 있는 사람.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죠. 저 친구가 요즘 잘 나간다고 저 친구가 밥을 사야 되는 이유는 없거든요. 그럼 정의하는 거야. 저 사람이 갑이라고. 그럼 그 관계는 이미 프렌드라기보다 약간 갑과 을이 되는 거죠. 얻어먹는? 서로 불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연인 관계든 친구 관계든 지갑을 꼭 닫고 있는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는가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죠.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또 혼나는 거 아니야? 뭐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세요. 금방 권태기가 오는 커플들 있죠. 연애를 짧게 하는 사람들의 좀 공통적인 특징 하나는 자꾸 통제하려고 해, 상대를. 뭐 엄청 스타일리쉬해서 사실 호감이 갔어. 원피스도 예쁜 거 입고 막 예쁘게 치마도 입고 하니까 너무 매력적인 거야. 근데 뭐 치마 입지 말래, 술 먹지 말래, 여사친 다 안 된대. 본인도 여사친이었으면. 그게 좋아서 만났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꾸 바꾸래. 공통적인 거 하나는 좀 상대를 좀 통제하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고, 특징이 또 인생에 중요한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닥 중요하지 않은 거야. 주말에 테니스도 쳐야 되고요, 낚시도 가야 되고요, 친구들이랑 주기적으로 여행도 가야 되고요. 인생에 중요한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은 상대가 본인 인생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후순위인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불편하게 만들거나 조금만 나를 통제한다고 생각이 들거나 내 일상에 불편을 주면 가차없이 컷. 넌 나에게 우선순위가 아니거든. 그래서 연애 오래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일상이 생각보다 단조로워요. 일, 집, 맛있는 거 먹기, 연애하기. 일상이 단조로운데 작은 소소한 행복들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연애를 오래 하고 상대가 좀 우선순위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또 연애를 짧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특징은 많이 휩쓸려. 어딜 가면 내 남자친구 욕을 너무 많이 해. 그럼 또 휩쓸리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자꾸 부정적인 거를 리마인드 하다 보면 내 뇌와 마음이 그렇게 그 사람을 세팅해버리게 되는 거죠. 나의 그이가 못나 보이는 거야. 단점이 너무 많이 보이네. 입도 가볍고 귀도 얇은 거지. 어디 가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욕을 많이 한다 그러면 연애를 뭐 길게 하진 못하더라고. 불만이 왜 없겠어요? 만나다 보면 안 맞는 부분이 물론 있죠. 근데 안 맞는 부분들을 얘기하다 보면 극복하지 못할 치명적인 단점 갖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연애를 오래 하기가 어렵죠. 오늘 연애 공부 많이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계속 경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랑 맞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지. 다 사람마다 절대 안 되는 게 있고 괜찮은 게 있고 기준이 다르니까. 결혼하는 타이밍이 언제냐라고 물으면 뭐 돈이 모였을 때, 결혼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진짜 놓치기 싫은 사람을 만났을 때가 결혼 타이밍이 아닌 것 같고, 내가 누군지 알 때, 내가 절대 안 되는 요소들이 사실 뭔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이미 그런 사람일 때, 그럴 때 결혼 타이밍인 것 같거든요. 한 사람에게 폴린 러브에서 인생을 바칠 수 있냐? 라는 질문의 느낌표가 되려면 내가 절대 안 되는 게 뭔지 알 때가 결혼 타이밍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게 있어. 근데 그게 다 달라요. 이건 진짜 제가 일반화하기가 어려운 게, 어떤 사람은 여사친이 있어도 되는데 술자리는 있으면 안 돼, 이런 사람이 있고, 나는 술자리는 많아도 되는데 여사친은 절대 안 돼, 이런 사람이 있고, 저는 생각보다 술자리에 가는 거 오케이예요. 술자리가 잦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절대 안 되는 거는 도덕적인 부분들, 본인만의 절대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이런 사람 만나세요보다 어려운 게 자기가 절대 안 되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자면서도 들으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다고. 조곤조곤 자면서 듣기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실 제가 목소리에 컴플렉스가 있었거든요. 약간 허스키 보이스여가지고 어렸을 때는 통화하는 거 되게 안 좋아하고 막 문자나 카톡하는 거를 더 선호하고 이랬어가지고 유튜브를 하면서 저도 모르는 저를 발견하게 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댓글 좀 읽어드리면 운전 조심하세요. 이것도 엄청 많아요. 운전 조심. 요즘에 살 빠지시는 것 같다고. 살이 쪘어요. 저 지금 오늘 좀 본 것 같은데 또. 역대급 몸무게입니다. 근데 쓴소리도 곱씹어 보면서 반성도 하고 제가 컨텐츠에서 요약해서 말하다 보니까 일반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장황하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짧은 시간 안에 이 전하고 싶은 것들을 줄이다 보니 일반화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웨이브에서 더 커뮤니티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좌파와 우파, 이퀄과 페미 이런 성향들이 나와요. 너무 저는 긍정적이게 봤거든요. 좌파, 우파 양쪽이 있어야 중도가 생기고 유의미한 의견이 도출되더라고요. 진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서 전 되게 좋았어요. 제가 말한 것보다 더 지혜로운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그 댓글을 보면서 맞지, 그래 그거지 라는 배움도 되게 많이 얻거든요. 제가 치우쳐진 일반화를 한다고 하면 따끔하게 혼내주시고 또 의견도 공유해 주시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들을 같이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고백. 3년씩 엄청 길게 연애하는 친구도 있고요. 완전 짧게 연애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그 둘의 차이가 뭔지 엄청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다소 평균 3년 이상 정도 만나면서 좀 길게 연애하는 편이거든요. 연애를 오래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정말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좀 무뎌요. 좀 타고난 기질이 좀 덜 예민하다. 이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아기들도 예민한 아기들이 있고 순딩순딩한 잘 안 우는 아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30년을 넘게 따로 살아오다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 많이 달라요. 신혼부부가 가장 많이 다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활 습관이래요. 6년을 연애하고 갈라서 지인이 있는데 남편은 차키랑 핸드폰, 지갑 이런 거를 들어오자마자 식탁에 올려놓는 습관이 있고 아내는 식탁은 밥 먹는 신성한 공간이기 때문에 깨끗해야 된다. 당연히 빨래를 했으면 건조기에서 꺼내서 깔끔하게 접어놔야 된다. 남편은 건조기를 돌렸으면 거기서 꺼내 입는 것이 정석이다. 라는 생활 습관이 다르다 보면 누구 하나가 잘못한 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근데 약간 무딘 사람들은 넘어가거나 아니면 조율점을 찾거나 요구를 하거나 좀 그런데 예민하면 이거에 기반해서 점점 다 뭐가 마음에 안 들어지는 거예요. 식탁에 뭐 올려놓지 마라, 양말 제대로 벗어라, 씻고 누워라, 제약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 오래 하는 사람들의 특징 딱 한 가지를 뽑자면 조금 무디다 라는 특징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이건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금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커피 한잔 하시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주변에도 결혼한 신혼부부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 부부들이 있는데 잘 사는 부부들의 특징이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로 서로를 좀 귀여워해요. 인간이 완벽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는 반쪽운이기 때문에 서로의 짝을 만난 거잖아요. 저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탓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귀여워해 주더라고요. 귀여워한다 라고 했을 때 서로의 보호가 필요한 동물인 거잖아요. 결국 아유 귀여워 저거 내가 해줄게 일로 와봐 이렇게 한다든지 그게 있고 상대가 힘들어하거나 아파할 때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거든요. 나의 관심과 힘과 에너지가 필요해야 완성되는 관계구나 라고 기인을 할 때 훨씬 더 그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것 같아요. 귀여워도 하지만 이 사람이 힘들어하거나 아파할 때 온맘 다해 안쓰러워도 한다. 귀여워가 안쓰러운 존재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품어주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 위로가 되기도 하고 본인의 어깨를 내어주기도 하고 또 서로에 대한 책임감으로 삶을 더 열심히 꾸려가기도 하고 생각보다 잘 사는 부부의 특징이 뭐 돈이 많아서 뭐 직업이 우수해서 그리고 막 서로가 너무 아름답고 막 멋져서가 아니라 안쓰러운 포인트를 알아줄 때 좀 그런 공통점이 보였어요. 잘 산다고 하면 의견이 안 맞아서 티격태격 하는 때가 있어도 결국 본질로 돌아오거든요. 이 세상에서 누가 정말 소중해? 누가 가장 또 안쓰럽고 지키고 싶을까? 나지. 당신이지. 그래 우리 서로는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물어뜯고 싸워서 도움될 게 있을까? 이렇게 다시 본질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부가 그 본질을 아는 부부가 잘 사는 부부 같아요. 안 싸우는 부부가 잘 사는 부부가 아니거든요. 잘 싸우는 부부가 잘 사는 부부 같아요. 혼인신고를 하고 뭐 결혼식을 해야 부부입니까? 오래 연애해도 사실 혼입니다. 그래서 오래 연애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궁금해요. 제가 본 잘 사는 부부들의 특징이 그랬는데 결혼한 선배들도 정녕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해요. 댓글로 또 남겨주셨으면 좋겠다.